뉴욕 맨해튼에서 새로운 맛집이 등장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뉴욕타임즈가 뉴욕의 숨겨진 보석이라 극찬하고 미슐랭 가이드도 주목한 이곳은 바로 한국의 평범한 기사식당입니다. 새벽 5시 뉴욕의 금융가 한복판, 명품 브랜드 매장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앞에서 뉴요커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맨부터 현지 공사장 인부까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다. 미슐랭 스타 셰프의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작은 기사식당을 연 한인 여성 셰프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뉴욕에서 한국식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제니퍼 리입니다.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특히 우리 가게 앞은 더욱 그렇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줄을 서는 손님들 때문에 거리가 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는 15년 전 어머니의 작은 주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21살이었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들만 쫓아다니던 시절이었죠. 당시 어머니는 퀸즈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셨어요. 제니야, 이거 먹어. 엄마가 새벽에 불고기 양념해놨어. 어머니의 도시락은 늘 특별했습니다. 불고기 양념은 전날 밤부터 재워두시고 밥은 매일 아침 새로 지으셨죠.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이었지만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불고기를 양념하실 때면 배를 갈아 넣으셨어요. 이게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비법이야. 하시면서요. 퀸즈의 작은 세탁소는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곳에서 저를 키우시려 온갖 고생을 하셨죠. 손님들의 옷을 다리시다가도 잠깐 틈이 나면 주방으로 달려가 된장찌개를 끓이셨고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제 도시락을 챙기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도시락 싸오지 마세요. 레스토랑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반항심이었을까요? 요리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새로운 맛에 취해 어머니의 도시락이 촌스럽게 느껴졌던 그때의 저였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접한 화려한 요리들은 제 눈을 현혹시켰고 어머니의 소박한 한식은 점점 멀어져 갔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4월의 쌀쌀한 공기 속에서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 서 계셨고 저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고기 백반 싸놨다. 어제 고기 좋은 거 사왔거든. 네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도시락을 거절했어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는데 불고기는 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이제 대단한 요리사가 될 거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 세탁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달려갔을 때 세탁소 바닥에는 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도시락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오시던 중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 창백한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도시락통.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손님 옷 다리시다가도 불고기 양념한다고 뛰어다니시고. 그러다 이렇게 됐네요. 세탁소 직원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을 담아 만드신 도시락을 제가 얼마나 쉽게 거절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싸주신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불고기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레 담긴 반찬들, 반들반들 윤기 나는 밥, 그리고 어머니의 비법 양념이 배어든 불고기.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도시락 하나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맛이 제가 평생 전해야 할 우리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병실에서 어머니가 깨어나시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세탁소와 병실을 오가며 어머니의 도시락 레시피 노트를 읽었습니다. 그 다른 가장자리, 기름 얼룩, 그리고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 사이로 어머니의 힘든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지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어린 시절 제 사진 한 장을 보며 지난 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많은 빚을 남겼을 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미국행을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8살이었고 한국에서의 기억은 희미하기만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가 꼭 쥐고 계시던 낡은 레시피 노트와 보따리에 챙겨온 된장, 고추장, 참기름 같은 몇 가지 조미료들이 전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날 퀸즈의 축축한 공기와 낯선 풍경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퀸즈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주방이 달린 공간이었지만 보증금도 겨우 친척들에게 빌려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고 저는 근처 중학교 외국인 특별반에 배정받았습니다. 첫날부터 낯선 언어와 문화에 부딪혔고 수업 시간 내내 칠판에 알 수 없는 글자들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친구들의 대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것만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화장실로 숨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매캐한 화장실 냄새 속에서도 어머니의 도시락만은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인마트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퇴근길에 세일하는 식재료들을 사오셔서 밤새 도시락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며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말이면 몰래 한인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번 돈으로 저의 학원비를 마련하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일찍 시작됐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시고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마트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셨죠. 단 2~3시간의 수면으로 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한인회관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시곤 했습니다. 제니야, 엄마가 돈 모아서 우리도 식당 하나 차릴 거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힘든 현실을 견디기 위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로 그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고 계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는 작은 세탁소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과 한인회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꿈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세탁소 한쪽에 작은 주방을 만들어 반찬 가게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과 후에 차이나타운의 중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맨하탄의 거리를 누비며 처음으로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과 초라한 뒷골목이 공존하는 곳, 수많은 이민자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주방장님은 제게 기본적인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달이 없을 때면 야채 썰기부터 배웠습니다. 당근은 은행잎 모양으로, 대파는 어슷하게, 양파는 굵은 채로 썰면서 칼질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불 조절하기도 배웠습니다. 센 불에서 재료의 향을 내고 약한 불로 맛을 우려내는 법, 기본 소스 만드는 법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서 요리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단순한 조리 과정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방의 냄새였습니다. 마늘 향과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주방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중식당이었지만 불고기를 볶을 때 나는 향은 어머니가 만드시던 것과 똑같았죠. 주방장님은 한국의 불고기 맛을 좋아한다며 자주 저에게 맛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만드는 불고기가 진짜 맛있다더라. 손님들이 자주 얘기하더라고. 주방장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어머니의 반찬 가게가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탁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반찬은 입소문이 나서 주문이 늘어났고 특히 불고기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한인 손님들은 물론이고 현지 미국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저도 어머니를 도와 배달을 했습니다. 자전거에 반찬통들을 가득 싣고 퀸즈의 거리를 누볐죠. 한 집 한 집 방문할 때마다 손님들은 어머니의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이 맛이 생각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은 잠시 미루고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공부했는데 조리학교라니 이해가 안 되셨나 봅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매일 밤 중식당에서 배운 요리 실력을 어머니께 보여드렸고 조리학교 진학에 대한 계획도 꼼꼼히 세워서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래. 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저는 조리학교에 진학했고 주말에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세탁소와 반찬 가게를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조리법을 어머니께 알려드리면 어머니는 그것을 한식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탁소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병실에서 깨어나신 어머니의 첫마디는 의외였습니다. 간이 좀 부족하구나. 제가 병문안 온 손님들을 위해 만든 불고기를 드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음식 맛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세탁소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 했고 반찬 가게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저는 조리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중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주방에서 일해볼래? 너 손맛이 있더라. 주방장님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동안 배달일 틈틈이 주방 일을 도왔던 게 기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제가 어머니 반찬 가게 일을 도왔다는 걸 아시고는 더 관심을 보이셨죠. 주방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주방에서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되면서 주방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님은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가르치셨죠. 칼을 잡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칼은 손의 연장이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이야. 주방장님의 말씀대로
칼질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 조절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불의 세기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었죠. 강한 불은 향을 끌어내고 약한 불은 맛을 어우러지게 해. 이게 바로 화력의 예술이야. 주방장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매일 불과 씨름했습니다. 양념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중식당이지만 한식 양념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마늘과 생강의 조화, 간장과 굴소스의 배합 등은 어머니의 레시피와 비슷한 점이 많았죠. 주방장님은 늘 요리의 기본은 하셨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대형 솥에 짜장 소스를 태워버린 적이 있었죠. 1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소스였는데 잠깐의 방심으로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당연히 큰 꾸중을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방장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야. 다음엔 더 집중해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실수할 때면 꾸중보다는 격려를 해주셨죠. 음식은 정성이야. 마음이 담겨야 맛있는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주방의 리듬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짜장면을 볶으면서 탕수육을 튀기고 동시에 맑은 국물의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었죠. 특히 자부심을 느낀 건 불고기 메뉴를 개발했을 때였습니다. 주방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머니의 레시피에 중식 조리법을 접목시켜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식 불고기의 달콤함과 중식 굴소스의 감칠맛이 만나 특별한 맛이 탄생했죠. 이거 정말 특별한데? 메뉴에 정식으로 올리자. 주방장님의 허락을 받아 퓨전 불고기라는 이름으로 메뉴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았죠. 꼭 해보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레시피 개발해봐. 주말 브런치 타임에 스페셜로 내보자. 주방장님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실험도 해보고 때로는 집에서 만들어 다음날 주방장님께 맛을 보여드리기도 했죠. 한국의 전통 레시피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불고기 양념은 배와 사과를 갈아 넣어 달콤함을 내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여기에 중식 재료인 해선장을 살짝 더해보니 감칠맛이 배가 되었습니다. 또 숙주나물 대신 중국식 죽순을 넣어보니 식감이 더욱 특별해졌죠. 이제 네가 만든 소스로 다른 요리사들도 불고기를 만들 수 있게 레시피를 정리해봐. 주방장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내 레시피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양념 비율부터 불 조절 타이밍, 고기를 재우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게의 퓨전 불고기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음식 블로거가 우연히 들러 맛을 보고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죠. 차이나타운에서 만난 놀라운 한식의 맛이라는 제목의 그 글은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불고기를 먹기 위해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이 컸죠.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리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중식당에서 맛보는 특별한 한식이라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어머니도 종종 가게에 들르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후였죠. 어머니는 주방 한켠에 앉아 제가 음식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우리 제니가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가 될 줄은 몰랐네. 어머니의 말씀에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어머니의 음식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근본이었으니까요. 1년쯤 지났을 때 주방장님이 또 한 번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한식 메뉴를 전담해보는 게 어때? 점심 특선으로 한식 라인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는 주방의 한 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제육볶음, 닭갈비까지 다양한 한식 메뉴를 중식당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매일 아침장을 보면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메뉴 구성과 가격 책정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어머니의 세탁소에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신 손님들이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세탁소 한켠의 작은 반찬 가게는 점점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죠. 어머니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저만의 요리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면 설렘을 느낍니다. 오늘은 어떤 맛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떤 손님들과 만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거든요. 중식당에서 3년간의 경험을 쌓은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꿈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아시안 여성 이민자를 주방에 받아주려 하지 않았죠.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 경력으로는 어렵겠어. 우린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이야. 중식당 경력은 인정할 수 없어. 퇴근 후면 프렌치 요리책을 붙들고 밤을 새웠습니다. 유튜브로 프랑스 요리 영상을 보며 독학했고 남는 돈을 모아 주말마다 요리 강습을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이력서를 들고 레스토랑을 찾아다녔죠. 마침내 프렌치 레스토랑 매종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방의 가장 말단에서 저는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첫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야채 다듬기, 고기 손질, 스톡 만들기. 하루 17시간을 서서 일했죠. 주방 선배들의 차별과 무시도 견뎌야 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동양인이 프렌치 요리를 이해하겠어? 하루는 소스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퇴근하는 선배 셰프에게 물어봤다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블루밍에서의 첫 해는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일하던 매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만 사용하고 하나의 요리를 내기 위해 수십 가지 공정이 필요했죠. 주방 스태프도 30명이 넘었고 모두가 최고를 자부하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동양인이 만든 프렌치 요리가 과연 미슐랭의 맛일까? 중식당 출신이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이런 말들이 항상 제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소스는 뭔가 달라요. 독특한 감칠맛이 있네요. 수석 셰프가 제 소스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전 어머니가 쓰시던 비법을 살짝 응용한 거였습니다. 육수를 낼 때 말린 멸치를 살짝 넣어 감칠맛을 더했거든요. 점점 저만의 스타일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한 프렌치 요리에 한식의 깊이를 더한다는 평가를 받았죠. 연차가 올라가면서 저는 블루밍의 수석 셰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매달 월급으로 15,000달러를 받았고 미국의 유명 요리 잡지에도 소개됐습니다. 아시아계 최초 미슐랭 레스토랑 수석 셰프. 뉴욕 미식계의 새로운 별.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매일 최고급 식재료로 완벽한 플레이팅의 요리를 만들면서도 자꾸만 어머니의 불고기가 그리워졌습니다. 추운 밤 손님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돌아가시며 보이던 그 미소가 보고 싶었죠. 셰프님, 100달러짜리 와인 소스보다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주방 막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그날 밤 퇴근 후 동네 한인마트에 들러 라면을 사서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슐랭 레스토랑의 어떤 요리보다 그 라면이 맛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퀸즈의 어머니 댁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반찬들을 만드셨죠. 메주콩으로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찌개, 손수 절인 김치, 간장에 졸인 생선. 이제 유명한 셰프가 됐으니까 이런 건 입에 안 맞지?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맛이에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블루밍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단이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만든 코스는 겉으로 보면 완벽한 프렌치 요리였지만 모든 요리에 제 어머니의 레시피가 살짝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렌치 요리가 아니에요. 요리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네요. 평가단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블루밍은 미슐랭 투스타를 받았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홀로 주방에 남아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던 건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원하던 걸까? 이 화려한 주방에서 매일 수백 달러짜리 코스 요리를 만드는 게 과연 제가 꿈꾸던 요리사의 모습일까? 그때 문득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마음이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진짜 음식이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슐랭의 화려한 주방을 떠나 제가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음식을 하기로 한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기사식당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연봉 15만 달러, 뉴욕 최고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자리. 누가 봐도 버리기 아까운 자리였죠.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여기 미국에서 기사식당이라. 현지인들한테 설명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은행 대출이 거절되고 막막하던 차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제가 만든 요리를 자주 드시던 한 한국계 사업가께서 연락을 주신 거죠. 기사식당이요? 재미있네요. 저도 한국에서 사업할 때 동대문 시장 근처 기사식당에서 매일 아침을 먹었는데 투자하고 싶습니다. 김민수 사장님은 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금액을 적으신 메모를 건네주셨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이었죠. 이 정도면 될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대문 기사식당의 그 맛 그대로 재현해주세요.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적당한 가게를 찾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거리를 걸으며 빈 점포를 찾았죠. 마침내 찾아낸 곳은 반 지하의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공사부터 다시 해야 했고 가스 배관도 전면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뉴욕의 식당 허가는 까다로웠고 서류 심사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와 함께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노트에는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 양념은 100번도 넘게 실험했습니다. 어머니표 불고기의 비법은 배즙이었지만 거기에 제가 연구한 숙성 기법을 더했습니다. 뉴욕 정육점의 고기를 3일간 냉장 숙성하고 양념은 배즙을 베이스로 한 특제 소스에 48시간 재웠습니다. 김 사장님은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들르셨습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한국의 맛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환자 같으셨죠. 어제는 꿈의 동대문 시장 기사식당이 나왔어요.
거기서 먹던 된장찌개 맛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된장찌개는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의 맛을 재현하는 게 관건이었죠. 결국 어머니를 찾아가 비법을 배웠고 그 된장으로 우리만의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주방 설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손님들과 가까운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주방을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으로 오픈 일주일 전 김 사장님을 위해 특별한 시식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3일간 공들여 만든 불고기, 그리고 계절 반찬들과 된장찌개까지. 맛있네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김 사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셨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왠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죠.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의 맛을 제대로 전해보고 싶어요. 미슐랭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엄마의 요리에 담아서요. 우리의 맛을 지켜나가려 하는 게 엄마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슐랭의 화려한 주방은 없었지만 대신 가장 소박하고도 진실된 우리만의 주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6시부터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현지 인부들이었죠. 처음에는 낯선 한식 기사식당을 의아해하던 그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달달하면서도 깊은 맛이 도는 불고기는 한국인은 물론 현지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배즙으로 재운 부드러운 고기와 특제 양념의 조화는 뉴요커들 사이에서 새로운 맛집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심시간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직장인들도 찾아왔고 근처 예술가들도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고기 백반은 오픈 1시간 만에 매진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죠. 이 불고기 마치 캔디처럼 달달한데 질리지가 않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탈리안계 미국인 공사장 팀장님의 말씀처럼 저희 불고기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맛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입소문도 한몫했습니다. 한인 사업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맛이 뉴욕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주말이면 뉴저지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뉴욕타임즈의 음식 칼럼니스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식당을 뉴욕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표현했죠. 그의 기사가 나간 후 식당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사식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 특히 이곳의 불고기는 뉴욕 최고의 숨은 맛집이라 할 만하다.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불고기 맛의 비밀을 공개하는 쿠킹 클래스는 늘 예약이 꽉 찼죠.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참가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빕 구르망으로 선정된 거죠.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맛을 제공하는 식당에만 주어지는 영예였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많구나.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어머니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식당은 이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붐빕니다. 새벽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점심에는 회사원들이,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주말이면 뉴욕 전역에서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뉴욕의 작은 기사식당은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면서 생각합니다. 세탁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어머니,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 그리고 미슐랭 셰프의 자리를 내려놓던 그 결심까지.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마다 제게 힘이 되어준 건 어머니의 불고기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 불고기는 이제 뉴요커들의 새로운 아침이 되었고 저의 작은 도전은 새로운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정성과 사랑을 담아 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뉴욕의 작은 기사식당은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미슐랭 스타 셰프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다 어머니 이병헌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딸의 이야기. 그 작은 도전이 이제는 뉴욕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불고기 백반 한 그릇에 위로받는다는 뉴요커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작은 주방.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